소개받은 김은혜입니다. 들리시죠? 네. 목소리 워낙 크니까. 예,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오실지를 잘 몰라서 예, 골고루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 내용들을 좀 듣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적었는데 또 빼먹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해보면서 중간중간 뭐 질문 필요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막 법에 깊이 있는 어떤 조예가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체랑 뇌사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왔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들은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정의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는데 발표 제안 받았을 때는 사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법에서는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고 법 얘기를 할 거니까 시체라는 용어가 사용돼서 그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뇌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체, 사체, 제가 예전에 그 아무 포털 사이트에 찾았더니 학술 논문 평가할 때 그 심사하는 분 한 분이 호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체, 시체 사실상 같은 말이고, 이게 시자가 주검이거든요. 주검이 다시 풀면 죽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라서 신자가 아니라 채자를 붙였나 싶은데 신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용어는 다 같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차이점은 시체부인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까지도 이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긴 한데, 저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법이 생기는 거를 되게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철저하게 활용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제 그 중요한 질문, 뇌사에 대한 이야기랑 사체, 시체, 뭐 시신하고 관련된 이야기에서 막 혼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법에서 사람은 권리주체고요. 권리주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실 수식어를 쓰지 않더라도 사람이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람인가를 엄청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려고 머리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몸 밖으로 나온 걸 할 거냐, 아니면 나와서 몸이 다 빠져나와야 되냐, 아니면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이냐, 아니면 걔가 응애하고 사람 소리를 낼 때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국 태어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냐. 이게 뭐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는 다들 죽으면 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라면 심장도 먹고 다 해서 깨꼬닥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애매한 과정에 있는 사람을 어떤 좋은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뇌사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고, 없던 일에서 뭔가를 만들 때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도 시체, 사체의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라면 사람의 몸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고, 태어난 아이하고는 또 다른 어떤 존재 가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법에서. 그다음에 뇌사자는 앞서도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그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죽은 사람인데 사실상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은 사람으로 보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뇌사 판정 기준이 있고 뇌사 판정 절차가 있어서,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망에 해당하는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과 그 중간에 있는 뇌사자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유영 교수님은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은 같이 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뇌사자로 판정을 하고
이 사람한테서 뭐 심장을 뛴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단계로 완전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기적인 부분이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을 통해 이런 기준을 만들므로써 결국은 장기 이식이 가능해진 어떤 근거가 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을 잘 활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판정 기준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사체 또는 시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예, 말씀 계속 나왔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의과대학에서 병원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했다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의과대학이나 병원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희 이화대 대학에도 IRB가 있고 저도 부위원장인데 저희 패널에도 한번 시체 이용 연구를 하시겠다는 분이 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실제로 심의 신청이 됐고 승인 받았거든요. 처음에 되게 긴장했죠. 저도 본인이 동의받고 뭔가 구해서 한다고 할까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어딘가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제공받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이제 개꿀이죠.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걱정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앞단에서 다 해결하고 우리는 가서 제공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좀 편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었거든요. 근거가. 이들이 할 수 있는, 대학에 있는 일반적인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내용을 좀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좀 제도적인 장치를 두면 어떨까, 기준을 두면 어떨까 해서 이 법이 바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마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소위 바짝 긴장하신 거예요. 법이 생긴데 큰일 났어. 그 무섭다는 IRB를 거쳐야 되는데 등등.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한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정도 수준의 논문을 쓰면서 이쪽에 좀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실제로 목적 범주를 의학에서 의생명 과학 연구로 완전히 확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생명 과학, 침대도 과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학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 쓸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제도적인 장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상시험에서는 말 그대로 그 연구 자체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자가 하는지를 IRB가 같이 관리 감독하는 방식이고요. 생명윤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단순히 그런 연구를 보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을 보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연구에 대한 정의가 있다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법들은 생명윤리법 전과 후로 나눈다면 그 전의 법들은 어떤 연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생명윤리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개정되면서부터,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때부터는 그 법에서는 보호법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의 정보도 사생활과 관련되니까 보호해야 되고,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나 한 명만 대상으로 뭐 하는데 이거 3명 이상 돼야지 평균 낼 수 있어서 연구지, 1명, 2명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한 명의 연구 대상자는 안 소중한가요? 실제로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통계를 내서 뭔가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문학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을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보호돼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명윤리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다가 의무를 부여한 거고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위원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권리 주체고요. 사망하면서 그 권리 주체로서의 어떤 자격을 사실상 상실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니까 맘대로 될까요? 우리나라 문화에선 더더군다나 안 되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 가족 관계든 친인척 관계든 등등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가져다가 묻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의 일부를 사실상 연구로 넘기는 거잖아요. 데려다가 연구에 쓸 수 있게, 모셔다가 연구에 쓸 수 있게 이런 방식이라서 유족의 동의를 받게 하는 거고요. 물론 더 좋다면 본인이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본인이 이걸 다 이해하고 동의를 할 수 있으려면 문화가 굉장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동의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냥 막연히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만약에 살아있는 단계에서 이런 걸 하려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필요성에 대한 게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내 몸을 뭐 연구 목적으로 쓰게 할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유족의 동의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 일부를 수집 보관해서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너무 좋았던 게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가서 어디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시체가 될 상황인지를 알기도 어려울 텐데 이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동의받고 자기 연구에 맞는 사람들 구한다? 사실 그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성을 조금 더 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기관을 좀 지정하고 그 기관들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에 녹아났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 이용 연구 가능 범주가 변화했다는 거는 법 개정 전후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생명과학 연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려면 IRB 심의 받으라는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생명윤리법만 바라보고 있는 IRB들에서는 이거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저는 이렇게 아는 분들이 생겨서 뭔가 일을 해서 이게 바뀌었구나 해서 저희는 대응을 해서 그나마 기준도 좀 만들어 놓고 뭐 교육 자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놨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기관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시체 이용 연구라는 용어로 그냥 쓰는데 IRB에서 하는 일들 보면 되게 많고요. 저희도 대학에선 연구 중심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불인 클리닉, 요새 난임 클리닉이라고 하는 데서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조금 더 다른 쟁점들, 예를 들어 제가 활동했던, 지금은 아니죠, 활동했던 곳은 뭐 외국의 동성애 부부예요. 그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인정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애를 낳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임신할 거고 한 사람이 난자를 줄 건데 정자 구해서 체외수정실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오면 IRB 올라오는 거죠. 원장님이 그러니까 소집을 해서 이거 논의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물론 저희도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고 걱정돼서 다 기권하는 바람에 아무런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생명정책원에서 시체 유래물 이용 연구 관련 고려사항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내놨거든요. 딱 이렇게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체 유래물 연구에 준하는 심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서 검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심의 면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체 유래물,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동의받고 그 다음에 잘 간수하면서 쓰고 약속된 대로 다 쓰고 나면 폐기하고 뭐 보통의 통상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나온 거를 활용할 때 어떻게 그걸 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이거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다라든지 은행에서 구하는 경우 등이죠. 그럴 때는 이 연구자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없잖아요. 그 인체 유래물에 해당하는 것만 잘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윤리적인 쟁점이 없어요. 대상자 보호하고 관련해서 주체가 되는 사람 관련해서 그러니까 면제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 인체 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IRB는 좀 더 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체 이용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 면제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근거에 따라서 면제 절대 안 해주고 필요하다면 신속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체의보법이 별도의 동의 관련된 것들을 정하고 있으니까 생명윤리법에 따라서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법이 되게 여러 개 있을 때 적용 원칙의 기본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
의약품 임상시험 할 땐 이런 기준 따르세요 있으면 그거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전에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체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동의받으시면 돼요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로 가지고 오면 생명윤리법은 준용하는 방식들에서는 뭐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별도의 법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동의하고 관련해서 뭐 기관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걸 다 또 위임을 해놓고 있잖아요. 시체해부법에서 IRB 검토받고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걸 봐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IRB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상자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하는 건데 본인이 이미 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가족이나 유족이 만약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되니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의 제대로 받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시체를 우리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어디에서 그거 선생님 쓸 수 있게 도와주신대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도 인체유래물 은행에서 뭔가를 가지고 걱정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 은행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은행이라면. 그래서 시체 확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유족의 동의를 직접 획득해서 확보하는 거랑 그 기관에서 제공받는 건데 후자가 좀 더 활성화되면 여기에서 분양을 소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좀 활발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법이 바뀐 이유, 이것도 제가 뭐 뇌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종이식에서 똑같이 힌트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죠. 연구자들이. 의대나 병원에 있지 않은 분들도.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막 나오고 그 계획 하에 보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해부법을 개정을 해서 뇌자원을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명확하게 근거가 없으면 그 법은요, 어떻게 해야 한다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면 안 되고요.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건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아까 이런 기관들 지금 2023년 3월 기준으로 10개 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한 시체 제공기관 개설 허가를 얻었다. 아까 기관장이 누구냐 그러셨는데 허가증을 보시면 돼요. 허가증에 누구 이름이 써 있나. 총장님 이름이 써 있으면 총장님이 기관장인 거고요. 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는 거니까. 만약에 뭐 연구원장 이름이 써 있으면 그 연구원장이 기관장입니다.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단순하게 따지거든요. 실질보다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뇌구두 건수하고 뇌기증 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하대요. 뭔가 값어치가 있는 일,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판단을 좀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연구 촉진법을 개정한 이후에 법정 뇌은행 지정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들, 여러 영역의 윤리 전문가, 뭐 현장 전문가, 법 전문가들의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생명윤리법 10조의 IRB 심의사항을 뇌연구에 맞게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 때문에 28년도까지 요거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체유래물 은행하고 시체 제공기관이 굉장히 유사한 게 인체유래물 은행도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시체를 수집해서 보존하고 있다가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설, 인력, 장비 이런 거 갖추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공하고 관련해서는 동의 획득. 아까 인체유래물도 은행에 넣으려면, 아니면 일반적인 연구도 다 동의를 받는 방식이고, 이것도 유족, 연구자를 대신해서 유족이 다 유족 동의를 받아서 갖고 있으니까 연구자가 제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활용하되 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하는 거, 그 사람의 가족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건데, 제가 근거를 지금 정확하게 될 수는 없는데 저도 누군가의 강의 때 들은 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정보를 누군가 갖다 쓰겠대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부터 마음대로 하는 사람까지 있지만, 대부분의 중간은 갖다 쓰게 하고는 싶은데 이거 난지는 드러나지 않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허용할 수 있어 라는 중간 입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들을 생각해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게 해결하는 거,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나중에 뇌사자를 대상으로 이종이식을 하거나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뭐 그 사람이 연구의 대상,
좀 나쁘게 말하면 도구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연구자가 준비를 해서 제공기관에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계획서에 뭐에다 쓸 건데요? 왜 하려고 하는데요? 뭐가 필요한데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활용할 수 없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RB 심의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기관이 그냥 분양하면 신경 쓰이니까 이거 줘도 될 것인지 우리 기관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아주 도구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한테 10개가 있는데 9개를 달라는 연구자가 왔어요. 그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고 다 주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람한테 다 이 연구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도구적으로 물리적으로 필요하겠죠.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 거쳐서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동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식별 정보를 만약에 포함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익명화 어떻게 시켜주는지 그다음에 이 제공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이런 거 다 보고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면 익명화된 차로 주기 때문에 이 받은 연구자는 그냥 그 물리적인 시신 아니면 그의 일부를 잘 관리하고 연구에 사용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거 그걸 하시면 되는 거고 경비 지급인데 우리는 다 실비 지급으로 사실 돼 있고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치료 목적 사용 아까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 목적 사용도 이거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근거를 다 제시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것도 아마 기관에서 우리는 요거 이렇게 활용하면 이러이러한 비용, 뭐 감가상각비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기준으로 아마 산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존과 제공에 소요된 경비 이걸 연구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제가 보내줘야 되면 만약에 택배비가 든다, 퀵이 든다. 그거 제가 내면 억울하잖아요. 제가 연구할 거 아니니까. 수익자 부담이죠. 당신이 내시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동의획득 관련 기준인데 유족에게 뭘 얘기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다 떼고요. 신경 안 쓰시게 할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다 써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한다. 은행하고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 철회에 대한 건데 당연히 죽은 사람은 우리한테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여기 분명히 유족이 동의권자의 범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시행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동의 철회권을 인정해 줘야 되죠.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일부터 10일 사이에 뭐 진행을 해서 10일 날 이후에 연구에 확 사용된다. 근데 11일 날 연락했으면 이미 우리가 그 통보를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됐으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의 철회하고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연구가 종료되면 유전정보 등을 보존관리 폐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다 최대한 설명해주고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도 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굉장한 증거죠. 자필로 뭔가를 쓰면 그게 되게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법정 서식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꼭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보통 쓰이는 게 법정 서식인데 법정 서식도 뭐 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2페이지 안에 넣어야 되니까 많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별도의 설명서로 하세요. 예를 들어 A 기관이 시체를 제공받아서 분양하는 기관이고 B 기관이 제공받아서 분양하는 기관인데 우리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이러한 연구에만 줍니다라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은 각자 개성에 맞게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요 설명문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개별 연구가 직접 들어간다면 당연히 더 그렇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이미 동의한 경우에는 유족 동의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족 동의 안 받아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철회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도 좀 갈등이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엄마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했으면 저한테 그거를 철회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당사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유언이 있거나 아니면 유언에 준하는 정도의 문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라는 걸 다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체 제공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제공기관장의 책무가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포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공된 기관 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뭘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잘 관리해야 분양도 잘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종이식을 위해서 뇌사자를 동원해서 뭔가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초반에는 좀 관리 감독을 받으시면서 신뢰를 주셔야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더 빨리 생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거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만들 때 생명윤리법 100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체위례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배아생성 의료기관 이런 데 다 연 4회 보고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대청소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쉽겠습니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서 연구자를 위해 분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종이식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뇌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개개인이 유명한 분이 되시겠지만 지금 당장 이식장기는 부족한데 사람들은 계속 아프고 명줄은 되게 길어져서 오래들 살아야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제도의 근거가 있어야, 그 법의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거. 그럼 이제 뇌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아까 뭐 이미 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니까,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건드릴 수 있게 하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법에 기증, 그래서 적출해서 이식하는 거 하기 위해서 뇌사를 인정하는 겁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근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뇌사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이 법에다가 플러스 뭐 이종이식 연구에 대한 거든 아니 일반적인 연구에 대한 걸 넣든지 아니면 시체 이용에 뭐 뇌사자는 시체로 준하게 인정을 해서 거기에서 똑같이 기증 방식으로 하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인간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아까 죽은 사람은 아니니까 뇌사자도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과 사람으로 구분을 만약에 한다면, 죽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한다면, 근데 이게 기증과 이식을 하기 위한 경우에만 뇌사 인정이 필요한가? 결국 이것도 불가피하니까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종이식도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이종이식을 뭔가를 해보겠대요. 자원하실 분이 계실까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초반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기술이 좋아지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자원이든 뭐든 치료든 뭐든 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거기서 목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일단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험과 이익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굉장히 낮고 이익이 많으면 당연히 오케이. 뭐 위험도 낮고 이익도 낮으면 뭐 그래도 그런 것도 오케이. 근데 위험이 되게 높고 이익이 조금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위험도 높고 이익도 높으면 이것도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본인이 동의한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익 형량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별도의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동의를 받는다. 이거는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사람으로 그냥 봤을 때. 그러니까 대리인이 해야 되는 동의권은 아바타거든요. 저 사람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지.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대리인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서 그 본연의 뜻을 어긋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줄줄이 이 시체 해부법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를 참고로 해서 뇌사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을 차라리 만들어서 정확하게 법에서 허용되는 범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제도도 만들고 뭐 정부에서 지원도 하게 하고 어떤 기준도 두고 다 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게 쉽지 않은 건 제도 때문에 쉽지 않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런 이해도나 감정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맥락인데 지금 IRB가 저희도 이제 시체부 관련된 게 들어오니까
다행히 다른 기관에서 뭔가를 얻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신속심의 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회의 안건에 올리더라도 고민을 좀 덜 해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IRB가 굉장히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CTF 다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니까. 실제로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라는 게 있고요. 뭐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약사법에 따른 임상 시험이 아니에요. 예,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건 약사법에 따른 임상 시험에 해당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통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랑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같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뭐 괴리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누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임상시험 아니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분리돼 있으면 더더군다나 이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하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병원이어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맨날 하던 임상시험 심사랑 첨단재생 이거 뭐 융복합인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심의를 해줄 테니까 IRB는 우리가 심의해주면 그거를 가져가. 안 해도 돼. 초기 심의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간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CT이용도 실은 IRB가 뭔가를 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뇌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종이식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이런 법 이렇게 커닝 좀 해서 좀 이걸 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거국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누구 개인의 연구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제도도 좀 만들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